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칭기스칸 이야기 2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칭기스칸이 마침내 몽골 초원을 통일하는 장면, 그리고 이어서 자모카가 어떻게 최후를 맞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몽골 초원의 최후의 승자를 겨루는 전쟁, 나이만과 차키르마우트 전투의 서막이 열리는 그 과정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몽골은 일종의 기만수를 펼치죠. 낮에는 널리 퍼져서 숫자가 많도록 보이게 하고, 밤에는 1인당 5개의 모닥불을 더 준비해서 숫자를 부풀려서 적으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적이 혼란스러워하는 그 사이에 아직 이른 봄이어서 충분히 영양 공급을 받지 못했던 몽골 측 말들을 마음껏 풀을 뜯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죠. 자, 동서양 모두에게 손자병법은 최고의 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손자병법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제일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요. 일단 전투에 나가면 이기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적을 속이는 것이죠. 한마디로 손자병법은 어떻게 하면 적을 속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기만술로 적을 속였기 때문에 앞으로 전투가 몽골 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동안 혼란스러워했던 나이만의 지휘부도 정돈을 하고요, 오르온강을 넘어서 차키르마우트 평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칭기스칸은 전투에 임하는 전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서 많은, 적은 데서 적은 손실이 나는 법이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많은 데서 많은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적을 한 번에 몰아쳐서 섬멸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카라가나 행군으로 행군하여 호수대용으로 전개한 뒤에 끌 전투로 결판을 내자 구체적인 전략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요, 칭기스칸은 친히 전위부대에 나섭니다. 자신이 맨 앞에 서는 것이죠. 번지는 뒤에 동생 카살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 전략에 따라서 본격적인 전투에 돌입하게 됩니다. 칭기스칸의 전략은 세 단계로, 카라가나 행군으로 행군하여 호수대용으로 전개한 뒤 끌전투로 결판 내자라고 하는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차례대로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이동을 위한 전술 지침으로 카라가나 대용으로 행군하라. 자, 카라가나라고 하는 것은 몽골 초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인데요. 이 꽃들은 주로 무리를 지어서 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꽃이 낯설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몽골 전사들은 쉽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있기 전에 그들은 수없이 반복해서 이런 훈련을 해왔던 것들입니다. 이른바 밀집대형입니다. 여러분, 밀집대형하면 그리스군이나 로마군이 오와이어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창이나 칼을 들고 적을 향해서 행군하는 모습이죠. 그 모습 자체가 상당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기병들이 밀집대형을 이루고 행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탄 채로 밀집대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전술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적의 촉구병들이 몽골 진영을 계속 감시하고 있을 터이니 신속하게 밀집대형을 이루고 적의 촉구병이 본진에게 보고하기 위해 움직일 때 몽골군이 그의 뒤를 빠르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적의 본진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몽골 부대는 마치 폭풍우처럼 적의 본진을 몰아쳐야 합니다. 자, 일단 몽골 진영이 움직이자 나이만의 전위부대 중 몇 사람이 나이만의 본진으로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고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평소 훈련한 대로 순식간에 오와 열을 맞추어서 밀집대형을 형성하더니 놀라운 속도로 행군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적의 전위부대들도 화들짝 놀라서 본진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몽골의 밀집부대가 전열을 흐트리지 않고 맹렬한 기세로 적의 본진을 향해서 행군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호수대형으로 전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적의 본진과 맞닥뜨렸을 경우에 내려지는 명령입니다. 이제 적의 본진이 저 멀리에서 보입니다. 호수대용으로 벌려합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서 하객진을 펼친 것처럼 갑자기 밀집대용으로 몰려오는 몽골군이 양날개를 쭉 펴듯이 퍼져나가면서 적에게 접근합니다. 정말 멋진 장면이 아닙니까? 상상만 해도 멋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태무진이 전위부대를 자차고 나선 것은 바로 이 호수대용의 중앙에 있어서 모든 전장을 지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척후병들이 나이만의 본진에 도달해서 적들이 공격해온다고 보고하자마자
진영을 제대로 수습하기도 전에 몽골군이 나이만의 진영에 몰아닥친 것입니다. 이 몽골군이 갑자기 새가 날개를 피듯이 양옆으로 쭉 펼쳐가면서 빠른 속도로 접근을 해옵니다. 공포심이 극대화됩니다. 몽골 비사에 보면 마치 이리가 양떼를 몰아 울타리에 이르도록 쫓아오는 것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양쪽 날개에 칭기스칸의 자랑스러운 용장들인 사구, 제베, 수부타이, 젤메, 쿠빌라이가 양쪽에 날개를 담당하고 몰아쳐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불어일으키게 할 만한 그런 이름들이죠. 이들 한 명 한 명이 엄청난 무력을 가진 몽골 초원의 최고 용사들입니다. 이렇게 펼쳐진 몽골 진영에서 마치 폭풍우가 쏟아지듯이 화살이 적진영으로 날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형국이죠. 뒤로 밀립니다. 자,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맨 처음 주었던 사람이 바로 벨구테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적은 급하면 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미리 예측을 했었습니다. 나이만이 이미 어떻게 손 쓸 새도 없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최후의 진격전입니다. 끌 전투로 결판을 내라. 여러분, 끌이 무엇입니까? 이 나무에 호물 팔 때 사용하는 날카로운 칼이지요. 마치 끌고 같이 이제 날카롭게 적의 중심을 공격하겠다. 나이만이 한참을 그렇게 뒤로 몰리다 보니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곳 지형이 양쪽으로 커다란 산맥으로 둘러싸인 계곡의 입구입니다. 자, 원래 차키르마우트 평원의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나이만이 조금씩 밀리면서 계곡에 갇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뒤에는 나코절벽이라고 하는 가파른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커다란 산맥이 솟아올라서 그 중간에 깊은 계곡을 만들어낸 것이죠. 본래 이렇게 뒤에 산을 배경으로 나이만이 진을 친 것은 지휘부가 높은 곳에서 그 전투 상황을 내려다보고자 함인데요. 너무도 일사불란하게 전투를 벌이는 몽골군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뒤로 밀리다 보니 계곡에 갇힌 형국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최후의 일격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끌전투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끌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깎기 위한 날카로운 도구인데요. 끌로 나무를 깎아내듯이 그대로 적진의 한가운데로 진격하여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선봉에 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르오드와 망구투족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칼과 창을 잘 쓰는 아주 특수한 부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끌 끝에 날카로운 날이 되는 그런 부대죠. 오르오드와 망구투가요. 자, 이들 부족은요, 칭기스칸이 좋아서, 칭기스칸의 인물됨과 생각이 너무 좋아서 칭기스칸이 13육 전투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넘어온 종족들입니다. 이들은 칭기스칸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삶의 목표일 정도로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칼과 창의 전투력은 몽골 초원 최고의 용사들입니다. 이들은 날카로운 끌의 날이 되어서 나이만의 본질을 찌르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적들은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몽골 진영의 공격 앞에서 이미 싸울 의지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나코절벽을 넘어가 도망가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칭기스칸의 의형제이자 라이벌인 자모칸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비록 그때까지만 해도 몽골 초원의 최고의 용장이자 전략가였지만 칭기스칸이 지휘하는 몽골 진영의 이러한 전광스카와 같은 화려한 전술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병사들도 이 전투에 참여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는 직접적으로 지휘를 하지 못했어요. 타양칸이 있는 후방에 타양칸 옆에서 전장을 내려다보고 조언하는 참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니 초반부터 이 싸움은 이미 승산이 없이 보였습니다. 전략의 귀재인 그도 어쩔 수 없이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칭기스칸의 군대를 보면서 어느새 오랜 친구이자 의형제인 칭기스칸에게 심정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은 이미 자신을 훌쩍 뛰어넘는, 자신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위대한 장군인 것을 그는 느끼게 됩니다. 자, 타양칸이 밀고 오는 적장들을 보고 놀랄 때마다 그 옆에서 자모칸은 일부러 타양칸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는 타양칸 옆에서 뒤로 그리고 산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요. 어느 순간 그는 나이만에서 따로 빠져나와 도망하면서 칭기스칸에게 따로 전령을 보냅니다.
내 말에 얼이 빠져 위로 다투어 놀라서 도망쳤다. 입으로 죽임을 당해서 질려 산으로 올라갔다. 형제 이겨내라. 그들은 산 위로 올라갔다. 이들은 맞서 싸울 기미도 없다. 나도 나이만에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자기가 지금 타양칸에게 공포심을 극대화시켰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했다고 칭기스칸에게 전령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전투는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나코 벼랑의 산을 포위하고 진치고 있었습니다. 몽골 진영이요. 그러나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힌 나이만의 병사들은 그 밤에 가파른 벼랑을 내려가면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몽골 비사에 따르면 그 밤에 도망하다가 나코 벼랑의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시체가 쌓이면서 썩은 나무가 쌓이듯 서로 깔려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타양칸도 그 시신들 속에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 나머지 나이만 병력들을 소탕하고 마침내 칭기스칸의 몽골은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로 그동안 자무카 밑에 있었던 대부분의 몽골 귀족, 여타의 종족들이 다 칭기스칸 편으로 귀순해버립니다. 칭기스칸은 또 이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입니다. 타양칸의 아들 쿠출육은 겨우 탈출하여 서쪽으로 도망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자모카도 어디론지 사라졌습니다. 이제 초원은 거의 통일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초원은 누가 뭐래도 태무친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초원의 그 많은 유목민 종족이 모두 칭기스칸의 품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이만의 백성들도 몽골이 흡수를 했고요. 이제 몽골 초원의 유일한 세력은 칭기스칸과 그의 몽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몽골 초원에서 칭기스칸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종족이 하나 있었죠. 바로 대를 이어서 원한을 갖고 있었던 북쪽의 메르키트족이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제압을 해야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칭기스칸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칭기스칸의 아버지가 이 메르키트족으로부터 칭기스칸의 어머니 후엘론을 납치해왔죠. 또 칭기스칸의 부인 부르테도 이 메르키트족에 의해서 납치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옹칸과 자모카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아내를 구해오기도 했죠. 원래 이 메르키트족은요, 세 시족이 연합해서 모인 종족인데 옹칸과 자모카의 도움으로 아내를 찾아올 때 한 종족은 거의 멸절되었었고 두 시족이 남아 있었는데, 그때 옹칸과 자모카는 이들을 아예 섬멸시키고자 했으나 태무친이 아내도 찾았고 이만하면 저들이 고통당했으니까 그만하자고 말렸었습니다. 몽골 초원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이만을 정복한 지금에도 메르키트의 두 시족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칭기스칸을 몹시 성가시게 합니다. 특히 톡토와 메르키트는 끝까지 남아서 저항을 했고요. 나머지 한 시족도 일단 칭기스칸의 위력 앞에서 무릎 꿇고 귀순하여 잘 적응하는 것 같더니 끝낸 다시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칭기스칸은 이 메르키트 잔당들을 끝까지 추적을 하고요. 나중에는 그의 충복 수부타이를 시켜서 이들을 완벽하게 섬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이 고집센 거친 메르키트족도 칭기스칸의 힘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제 모든 종족들은 다 칭기스칸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인물 하나가 있죠. 그의 의형제 안다인 자모카입니다. 나이만을 탈출한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하 5을 데리고요, 비적이 되어서 탕산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부하 5이 사냥한 야생 염소를 자모카 몰래 먹다가 들켰습니다. 몽골에서는 그것이 한 끼 식사가 되었건 이런 경우 칸에게 먼저 바치는 것이 불문율이죠. 가뜩이나 옹색한 처지에 빠진 자모카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야단치고 그들이 먹던 고기를 빼앗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5명의 부하들이 돌변합니다. 아마 그들도 도망 생활에 지쳤었던지라 여차하면 자모카를 배신하기로 공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염소고기를 먹고 있던 자모카를 그대로 붙잡아 묶어버립니다. 자, 이 초원에서 마지막 남은 5명도 자모카의 편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모카에게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모카를 사로잡아 묶어버린 그 5명의 부하들은 마지막 도박을 해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칭기스칸의 평생 라이벌인 자모카를 잡아다 바치면 최소한 자신들은 초원에서 살아남을 방편 정도는 마련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자기들이 자모카를 잡았다고 몽골 진영에 연락을 보내게 됩니다.
자모카가 붙들려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태무치는 재빨리 부하들을 보내서 안전하게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그 붙들려 있는 자모카에게 도착하자마자 자모카는 태무친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태무친에게 전달하라고 말을 합니다. 잿빛 말똥가리가 아모리를 잡아먹게끔 되었다. 노복과 종자는 주인을 배반하고 모해하여 붙들게 되었다. 나의 현명한 형제는 무엇을 실수하겠는가? 자모카는 태무진을 너무도 잘 알았죠. 그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바로 이렇게 배신하는 행동인 것을 자모카는 알았기 때문에 연락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모카의 그 말을 들은 칭기스칸은 제 칸에게 손을 댄 사람을 어떻게 살려두겠는가? 그러한 사람은 누구에게 동무가 되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칸에게 손댄 사람을 그들의 자손까지 베게 하라 말하면서 부하들에게 자모카가 직접 자신을 잡아온 그 부하 5명을 죽이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결국 자모카를 잡아왔던 그 5 부하들은 도리어 태무친의 부하들에게 잡혀서 묶이게 되었고요. 자모카의 손에 들려진 칼에 의해서 그들은 친히 베어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자모카는 칭기스칸과 마지막으로 마주대하게 됩니다. 칭기스칸과 자모카. 정말 이 둘의 관계는 요즘 용어로 표현하자면 아주 진한 브로벤스 관계라고 할까요? 친구, 우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마천 사기에서 관포지교, 관중과 포수가가 유명하지요. 그런데 관중과 포수가가 그런 좋은 친구 관계로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둘의 욕망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망이 컸던 관중과는 달리 포수가는 그렇게 야망이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관중은 자기가 임금을 빼놓고 최고의 1인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었고 포수가는 굳이 그런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수가는 관중의 사람된 인감된 그의 커다란 포부를 보고 그의 인물의 크기를 보고 일생 바보스러울 만치 관중에게 양보하고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관포지고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오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내 이 둘은 안다 관계입니다. 이 우정을 넘어서 형제 관계를 3번이나 거듭해서 맺을 정도로 인간적으로는 서로에게 아주 자석처럼 끌렸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둘은 욕망이 같았습니다. 둘은 당대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서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목적과 과정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자모카는 10대 때부터 몽골 초원에서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아주 뛰어난 전략과 비상한 전투 능력을 가졌었고요. 자신이 최고의 권력의 중심에 올라가는 자신이 지배하는 세상을 꿈꿨다면 칭기스칸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신분과 계급을 초월한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었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초월의 1인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두 사람이 경쟁하면서도 이 둘은 결코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쟁하면서도 묘하게 서로를 깊이 공감하면서 닮아가는 측면까지도 있었습니다. 태무치는 자모카와 경쟁하면서 최고의 전략가가 되었고 자모카는 냉혈 안에서 태무친의 따뜻한 마음을 그는 갈수록 깊이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일단 한쪽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그 한쪽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그 욕망을 포기하고 자유로워지니까 이 둘 사이의 우정과 형제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태무친이 자기 앞에 잡혀온 자모카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둘이 합쳤다. 동무하자. 이제 하나로 함께 지내며 자신이 잊은 것을 서로에게 일깨우게 하며 자신이 잠든 것을 서로 깨우게 하며 지내자. 따로 헤어져 다녀도 기람이 있는 복 있는 나의 형제였다. 따로 지냈지만 따로 떨어져서 서로 경쟁을 했지만 넌 항상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같이 죽는 날에는, 이 같이 죽는 날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날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마음이 가슴이 아파했다. 헤어져 따로 다녀도 서로 죽이는 날에는 그대는 명치가 심장이 아파했다. 지금 태무치는 서로 경쟁을 했지만 자모카가 몹시 마음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무치는 자모카가 전쟁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늘 자신을 은밀하게 챙겨주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카라칼지트 사막에서 싸울 때
미리 옹칸의 전략을 알려주었던 일이라든가 나이 많은 타양칸 옆에서 타양칸을 더욱 공포심에 떨게 해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런 일들, 이 모두가 그대의 공로이다. 자, 이런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 나와 협력해서 같이 우정을 회복하자. 사실 이 말은 자모카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주변의 부하들에게 하는 말도 되지요. 자, 자모카가 마음 돌리면 자모카를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들에게도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모카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 어릴 적에 코르코낙 숲에서 칸 형제와 의 형제를 맺고는 안이 소화될 음식을 같이 먹고 안이 잊혀질 말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한 이불을 같이 덮고 지냈다. 자, 옛날을 회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로막은 자에게 사주를 받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들쑤셔져 헤어져 버리고 나자 마음에 못을 박는 말들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내 검은 얼굴이 벗기울까봐 가까이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말들 때문에 자신이 몹시 아팠기 때문에 너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칸 형제의 따뜻한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못 잊을 말들을 서로에게 주고받았기 때문에 빨간 내 얼굴이 드러날까봐 영원한 마음을 가진 형제의 진실한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얼굴이 드러날까봐 하는 것은 자신의 분노한 표정이 드러날까봐 이런 말이겠죠. 이제 나의 칸 형제가 용서하여 나와 동무하려고 한다. 동무했어야 할 때 동무하지 않았다. 이미 때는 늦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형제는 주위의 나라를 평정했다. 외방을 모두 합병했다. 칸의 자리는 그대에게 향했다. 천하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동무하여 무슨 도움이 될까? 오히려 검은 밤에 형제의 꿈이나 보일 것이다. 밝은 날 그대의 마음이나 괴롭힐 것이다. 형제를 넘어설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잘못이었다. 자모카는 정말 깨끗하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형제를 넘어설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잘못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모카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허락하면 나를 빨리 떠나게 하면 형제의 마음이 편안하다. 형제가 허락하여 죽일 때 피가 안 나오게 죽여라. 죽어 누우면 나의 유골이라도 높은 곳에서 영원히 그대의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가호하여 주겠다. 내가 축복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우정, 최고의 축복을 태무친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을 때 피가 안 나오게 죽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몽골인들은 피를 나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나오고 죽게 되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를 죽일 때 피가 안 나오게 죽이면 내가 죽었어라도 너와 내 후손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태무친에게 자기를 피 안 나게 죽여라. 나를 살려두면 오히려 너에게 불편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그의 친구와 뜨거운 우정 형제를 확인하고 자모카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둘이 경쟁하며 싸우기는 했지만 정말 마지막 순간에 멋진 형제의 우정을 보이고 자모카는 떠나게 됩니다. 태무친은 자모카를 떠나보내고 몽골 초원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강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